자,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 10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달 만에 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1학기 마치고 제가 지금 이제 아직 박사 과정 중이기 때문에 1학기 마치고 방학 되면서 갑자기 그 밀린 일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막 겹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한 2달 동안 영상을 못 올리게 됐는데 혹시라도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 있으면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플라톤을 마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일이 그 지난주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에 이제 딱 피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볼 게 많더라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 제가 제 4강에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 4강 제가 중요 표시를 해놨거든요. 4강 앞에 인식론의 차이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플라톤 사상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해서 자기 사상을 펼치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한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런 사상을 펼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아직 안 보셨거나 혹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아리스토텔레스를 봤습니다. 근데 원전도 좀 보고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뭐 말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플라톤보다는 근세 이후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실은 동서양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 역사에서 남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 10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세기 이후. 왜냐하면은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예 잊혀졌던 건 아니고 아예 잊혀졌던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아주 일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서적이 정리되고 몇 개의 범주론 초반에 있는 어떤 책들이라든지 뭐 약간의 서적들은 서양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예 잊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는 이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랍 문화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문화권에서 서적이 전해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사상이나 형이상학, 철학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정립이 됐다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자연과학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자연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주론 이런 것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아랍 문화권에서 좀 익혔고 연구가 됐고, 그러나 그 아랍 문화권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형이사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뭐 거기서 엄청 아리스토텔레스가 꼽혔다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고, 그리고 뭐 유럽 문화권에서도 완전히 잊혀졌다가 뭐 십자군 전쟁 때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중세 철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서양 문화권에서 꼽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게 서양 철학사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나 철학적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어떤 문화에 대한 중세의 그런 그 문화에 대한 반발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철학의 거장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당시 중세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방법론입니다. 그 둘은 분명히 달라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했었던 그 범주론이라든지 자연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또 유럽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도 공부를 해보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플라톤과 대등한 위치를 겨룰 만한 그런 철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도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역사의 평가도 그런 모양이에요. 네. 플라톤만큼 엄청 그의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이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크게 띄웠던 것은 이제 영국 경험론자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우상화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뭐 현대 그 논리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의 창시자거든요. 물론 그 지금 현대에 있는 그런 그 뭐 분석 철학이라든지 논리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식 논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하고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나 반면에 항상 그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 발전시키는 면도 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비판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야들이 개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대단히 그 저는 일주일 동안 보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인데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지난 화요일 날 업로드를 했어야 됐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를 장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미뤄져서 오늘까지 좀 강의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봤어요. 굉장히 많은 글들을 보느냐고 지금도 머리가 딱딱 아픈데, 그러나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하여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존에 조금 알고 있었던 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도 다시 보니까 이게 그냥 그 개론서에서 읽는 거랑 실제로 이 역사와 이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론서에서는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데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인식론의 차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도 대단히 오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인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플라톤이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였죠. 거기에 아주 수재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플라톤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죠? 플라톤은 굉장히 그 금수저 집안이었죠. 정치적인 유망주막, 집에서 장관 몇 명 나오고 막 했던 그런 집안의 아주 유복한 금수저 친구였고,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방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 반도 위쪽에 있는, 이게 우리 중국으로 보면은 약간 변방의 흉노족 이런 사람들 있죠.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약간 그런 부족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리스에서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도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긴 했지만은 변방이고, 거기는 약간 이방인 느낌을 강하게 주는, 야만인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합니다. 아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케도니아 출신이 결국은 그리스 제국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 본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어디였죠? 아테네였죠.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 아테네에서만 해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정치적인 반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가 이제 곧 있으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위시해가지고 그리스 제국을 세우기 때문에 반 마케도니아 정서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케도니아 출신 인물이었고요.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하기 바로 직전 왕입니다. 필리포스 2세의 주치입니다. 근데 이게 그 주치가 의사지만은 현대에는 의사가 굉장히 그 대우받는 아주 높은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신분이 아니고 이제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층이고. 근데 이때는 이제 고대입니다. 고대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러분 허준 보시면은 그 의수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죠. 중인이죠, 중인.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왕 주치의인데 왕의 주치이지만은 높은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 정도 되는 신분이었고, 그러니까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17살이 되면은 아테네의 아카데미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성을 했고요. 그래서 17세부터 20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 대단히 오래 공부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했냐면 플라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너는 아카데미아의 정신이야. 쟤는 아카데미아의 정신이야.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그 수재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톤이 얘한테 쟤는 그 채찍이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애가 그 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플라톤이 그렇게 이제 놀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는 아카데미아의 플라톤 사후에 아카데미아의 그 자기가 이후 2대 교장이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했는가? 제 평가, 제 개인적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평가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마 플라톤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플라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년 뒤에 아카데미아에 들어온 지 20년 만에 플라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사후에 아테네의 이 반마케도니아 정서가 강해집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그 망명을 떠나거든요.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20년 만에 이제 떠나고 플라톤 죽고 나자마자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자기가 교장이 못 돼서 떠났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정치적인 이유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반마케도니아 정서가 좀 강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카데미아 내부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3년 만에 그 마케도니아로 귀향합니다. 네, 고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 귀향했는데 이제 뭡니까?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주치의잖아요. 필리포스 2세가 왕이 자기 주치의 아들이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에서 20년 동안 공부했고 뭐 아주 뭐 플라톤한테 아카데미아 정신이라는 얘기 들었고 그런 철학자가 이제 귀향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주치의한테 말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 저기 뭡니까 과외 좀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15살 때, 15살 때 말이죠. 15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같이 살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과외 선생님이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통상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왜냐하면은 18살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제 수학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기의 저서들을 좀 남긴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이 좀 보이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 왕이 계승 후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테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왜 돌아올 수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계승한 다음에 바로 정복전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전체가 이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정복전쟁 길에 올라가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거의 그 지역에서는 이제는 엄청난 빽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그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아테네에서 이 학문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광장 이름이에요. 그리스는 도시국가마다 이렇게 광장이 있거든요. 근데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광장, 공공장소입니다.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접수합니다. 어떻게 접수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으니까. 거의 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학교 지원금으로 800달란트씩 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8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 뭐 막 수백억씩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아테네에서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그 공공장소, 광장을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이름이 리케이온이에요. 플라톤의 학교 이름은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리케이온이라는 새로운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하고 사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를 떠난 이후부터 그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가 남긴 그 저서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초창기 때부터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좀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처음에는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막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앉아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를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리케이온을 소요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소요가 이렇게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산책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요 학파 하면은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입니다. 리케이온에서 수학했던 사람들, 걸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소요 학파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거든요. 정복전쟁 끝나고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인도까지 갔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 아테네에서 다시 반마케도니아 정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바로 그리스가 사분열되거든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고, 일찍 죽었고,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밑에 장수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그 고르게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이 짱짱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누가 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안 싸우는데,
센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분할됩니다. 그래갖고 그리스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때까지만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어린 나이에 죽자마자 바로 그리스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반전쟁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강행했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마케도니아에 대한 원래도 반감이 있었는데, 반감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반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다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발당하게 됩니다. 고발당하는 조건은 그거죠. 우리 소크라테스 뭘로 고발당했죠? 정치적으로 고발당했는데 그 고발하는 죄목이 이단이었죠. 이교 사상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이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게 커요. 정치적으로 이제 고발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철학자니까. 말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당합니다. 이교 사상을 전파한다. 아테네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형 판결을 똑같이 받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제 떠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자체도 현실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다음에 도망갈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리스 아테네인들에게 그 뭡니까? 2번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2번 같은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도 철학자를 죽였고, 아테네인들이. 나도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같은 죄를 2번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런 이제 구차한 변명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칼키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 그리스 반도 위쪽에 그 있는 만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위장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고질병이었는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에서 죽지 못하고 학교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플라톤이 세웠던 그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400년 동안이나 그 아카데미아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아는 지속을 오래 해요. 굉장히 오래 합니다. 명맥을 굉장히 유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철학자들도 뭐 플로티누스라든지 뭐 이런 신플라톤주의 관련된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 리케이온,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던 리케이온 소유학파는 이렇다 할 철학자들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찍 문을 닫게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아주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이 필연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라톤이 이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한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닥 이게 그 인기가 없는 그런 어떤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리케이온이 점점 작아졌고, 처음에는 막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돈을 막 800달러한테씩 주니까 이게 왔는데, 근데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그 뭡니까 중세 초기에는 좀 이렇게 괄시받았다 그러죠. 약간 그런 기록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뭐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말은 많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 별게 없더라 라는 어떤 총평을 먼저 좀 전달해 드리고, 그러나 이제 왜 유명했고 왜 별게 없었고 도대체 뭐가 다르고 한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일단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서양 철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뭡니까? 테마 이런 것들, 뭐 모토 이런 것들은 먼저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논리학, 윤리학의 창시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니코마코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버지 주치 그 필리포스 2세의 주치의 이름이 니코마코스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제 그 아버지를 존경해서 또 니코마코스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에게 쓰는 어떤 윤리학저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서비평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윤리학적인 사상을 좀 정리를 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논리학 때문에 사실 학문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까지만 해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죠. 지혜의 학이죠. 근데 학문에 대한 학문은 없어요. 그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학문에 대한 학문이 뭡니까? 그런 건 없죠. 그냥 이데아를 알고, 경험을 통해서 이데아를 알고, 그 다음에 이데아를 통해서 또 경험 세계를 분별하고, 이것이 이제 지혜의 학, 그래서 철학, 필로소피였죠. 플라톤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하게 되냐면은, 그래서 그 학,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 해가지고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의 아버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학문의 아버지다라는 평가는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근대에는 학문의 왕이 누굽니까? 과학적 방법론이죠. 과학. 그리고 학문이 굉장히 분할이 많이 됐죠. 근데 그 모든 학문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논리학이거든요.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느냐.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건 학문이 아니죠. 그죠? 그건 뭡니까?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오컬트? 아니면 뭐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건 사이비죠. 사이비. 그죠? 사이비.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학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지금도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지만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논리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형식이 없는 것은 논문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내 생각 줄줄이 쓰면 논문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데아론을 반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플라톤 후기 이데아론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그것은 이제 그 인정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이데아론을 반박한 것은 아니고 플라톤의 후기에 정교화된 이데아론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글을 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을 보면서 그것도 약간 그 근대적인 평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데아론 반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애초에 오해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론을 반박한 것이 팩트고 그 다음에 이데아론 전체를 반박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원전에서 이데아론을 반박하는 한편 이데아론보다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원래 소크라테스가 썼던 형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뭡니까? 에이도스죠. 에이도스. 형상이라고 하는 이게 그 소크라테스 할 때 저희가 다뤘던 대목이거든요. 이거를 씁니다. 단어를 원전에서는 이데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완전히 다 반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는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 형상 개념이 플라톤의 후기 이데아론하고 대단히 유사한 면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완전히 반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형상 개념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명백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반박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중세에 대단히 뜨겁게 부흥을 하거든요. 근데 중세에 부흥을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학문의 방법론, 대전제로부터 영역되는 방법론 하고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요 두 부분이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사상을 뜨겁게 부흥시켰던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 이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은 대단히 많이 수정 보완돼 가지고 받아들여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하면은 플라톤은 관념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현실주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학에서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주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그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에티우스가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 직속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들을 수집 정리하면서 그 묶음마다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제목을 붙인 게 먼저 이 자연학이라든지 범주론이라든지 이런 거 묶어가지고 이 피직스 자연학이라고 이제 먼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학 말고 이 존재론을 다룬 제1철학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을 다룬 이 그 두루마리들을 묶어가지고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존재론을 들어가면서 모든 자연학은 그에 앞서서 이 존재론을 함의한다라는 말을 해요. 존재론에 들어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인 것이고 존재론이 더 이게 학문으로서 먼저인 것이고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존재론이 모든 이 피직스 한 것들은 존재론을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 이 피직스라고 하는 이름 앞에다 이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 것은 더 상위에, 더 먼저에, 더 우선에 뭐 이런 뜻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메타피직스라고 해가지고 묶음을 만들어냅니다. 존재론을. 그게 이제 존재론의 제1철학이거든요. 제1철학.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철학이에요. 학문을 할 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존재론을 이제 제1철학 해갖고 그의 제자가 책 이름을 메타피직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붙여지게 되는 거죠.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그 존재론을 다룰 때는 메타피직스다. 그래서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하면은 뭐 어떤 철학 전체가 다 형이상학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 형이상학이라고 특별히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론. 그것도 존재론 중에서도 조금 관념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다라고 불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 이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건데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말을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찾아보니까 주역에 나오는 말이래요. 주역의 형이상 자위지도, 그 다음에 형이하 자위지기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주역에서 이제 구분하는 말 중에서 일본 사람이 번역할 때 형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따와가지고 그 뒤에다가 학을 붙여서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형상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물리적인 실체 위에 있는 개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이상학 해가지고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론적인 것에 좀 치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은 형이상학 하면은 이것은
그 학문적인 색깔이 좀 강합니다. 학으로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말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 이데아론 반박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반박하고 했는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머리 싸매고 정말 이거를 제가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글을 읽어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글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학문이라고. 여러분도 오늘 철학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을 공부할 때, 특히 또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왜? 내가 저 사람 파이기 때문에, 아볼로 파더니 뭐 베드로 파니 바울 파니, 저 사람의 파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개개인이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 전달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믿고 수용하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경험하는 거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권위에 내가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들어갑니다. 인식 기능과 인식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4강 듣고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4강 내용이 여기서 좀 들어갑니다. 자, 4강에서 모든 인간들이 두 종류의 인식을 가진 인간들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판이하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이게 달라요. 너무 놀랍게 다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존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의 인식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느 날 눈을 떴어요. 내 인식이 먼저 있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세상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세한 건 4강을 들으시고요. 자, 보십시오. 이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식이 발생했어요. 내 인식보다도 먼저 이 세상에 존재가 우선되고 있어요. 내 인식도 이 존재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존재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 진리를 마주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나를 아우르고 있어요. 나의 인식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진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필연을 찾아가죠. 필연. 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갑니다. 자, 세상을 관찰합니다. 자,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우리의 인식이라고 해봅시다. 그 카메라가 바나나를 찍죠. 그래서 카메라에 바나나가 이렇게 착착착착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 여기 바나나가 있다? 오케이.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바나나가 지금 인식되고 있다? 오케이. 그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노상 변화죠. 그리고 여기 내 눈앞에 바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찍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상일 수 있죠. 허상일 수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게 아니거든요. 왜? 나의 인식이 근본이 아니고 내 인식보다도 상위의 존재, 이 세상의 어떤 진리, 존재,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되고 있다
나의 인식도 그 존재 위에서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의 패턴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바나나와 사진이 찍히고 있는 것은 필연이 아니에요. 필연은 뭐예요? 필연은 이 존재에 빗대어 있는 필연, 내 인식이죠. 그게 뭐예요? 내 인식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지금 내 인식을 봤습니까? 내 인식은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카메라의 기능을 봤습니까? 인식 기능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볼 수가 없죠. 카메라도 카메라의 인식 기능 자체를 카메라가 찍을 수 있나요? 카메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찍어요? 그죠? 거울로 찍어도 그것은 찍는 기능 자체를 찍은 게 아니죠. 그죠? 내부 부속품을 자기가 찍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카메라가.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찍지 않았지만은 지금 바나나가 눈앞에 있고 바나나가 찍히고 있는 걸로 봐서 눈앞에 있는 것을 현상하는 기능이 있구나, 기능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1필연이에요. 그게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필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쪽 관점에 있는 사람들, 존재가 먼저 있고 인식이 발생하는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을 찾아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필연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이 진리를 찾아가는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그 존재의 기능,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인식이 발생하고, 내가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인식이 발생하고 눈앞에 존재들이 있네, 이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찍힌 게 진짜지.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인식이 발생했는데 존재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인식이 발생했는데 있는 그 존재, 눈앞에 있는 그 존재, 지금 경험되고 있는 존재, 지금 나한테 찍히고 있는 그 바나나, 그게 첫 번째 진리예요. 지금 있는 게. 자, 아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인식된 결과의 진리의 첫 번째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철학에서. 제가 4강 때도 아주 그래서 중요자까지 붙어가지고 강의를 만들었던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플라톤 이데아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아론 여기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지지난 시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8강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뭐였어요? 내가 눈앞에 있는 대상들을 인식하는데, 그 수많은 내가 이 바나나를 바나나로 인식할 수 있는, 이거 인식할 수 있기 위한 이 기능에 필연적으로 바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기준, 알고리즘의 상위를 결정해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이데아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게 바나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야기는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인식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 기능이 필연적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데, 가만히 필연을 쫓아가 보니까 이 인식 기능 안에 이데아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데이터, 어떤 작용하는 기능, 그것이 없으면은 이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능할 수가 없다. 그죠? 네. 필연을 쫓아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죠? 인식 기능, 이데아로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은 거기서부터 철학의 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바나나보다도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더 존재에 닿아 있다. 왜? 내 인식이 존재에 닿아 있고, 내 인식에 필연적으로 그 이데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존재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눈앞에 뭐 나무가 보이건 바나나가 보이건 그것은 내 인식이 존재에 닿아 있는 그 인식 기능, 이데아가 기능을 해서 그 기능을 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게 더 2차적이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 인식론적 관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몰랐죠. 플라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인식론적 관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밑에서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를 인식 기능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플라톤이라고 하는 스승이 본 인식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4강 때도 스승은 이쪽에 있었는데 제자는 이쪽에 있었던 사람 누구였죠? 엘레아파의 제논. 근데 아리도 똑같아요. 아리도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로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세상에 밝혀집니다. 세상에 이 강의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어떻게 오해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걸 제가 지금 저도 스스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거는 너무 놀랍고 이걸 제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문을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분석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강의 엄청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정확해요. 이게 완전히 다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은 이데아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데 인식 기능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발견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론을 어떻게 보냐? 그 이데아론도 그냥 스승님이 본 거, 이 세상을 관찰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본 거, 그 결과적인 것으로 스승님이 그것에 진리의 방점을 놨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스승님, 아니 세상 세계를 경험하고 그거를 보셨으면, 결과적으로 이데아를 본 거셨으면 그 이데아가 세상 세계보다 더 나중에 있어야지 왜 그게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승님? 라고 아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인식 결과로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인식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필연적인 인식 기능. 그러니까 플라톤은 끊임없이 자기 저서에서 이데아는 항상 인식 결과보다 선행된다, 선험된다, 프라이오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하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직스 한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피직스 한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이데아를 발견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데아에 도달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스승님을 오해했는지, 이데아를 오해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예요, 이거. 플라톤은 우리가 이거 이데아론 할 때 했던 그림입니다. 저걸 나무라고 하기 위해서 나무의 어떤 이데아, 나무라고 하는 가장 상위 알고리즘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리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승님, 그러면 나무의 이데아는 그럼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플라톤은 나무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거였어요. 이 개체들을 인식하는데 그 이데아가 없으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근데 아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유를 뽑아낸 그걸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오해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이데아가 필요한가요? 이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책에 쓰는 거예요. 이거 분석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제3의 인간이라는.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론을 반박하거든요. 반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간을 인식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개별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데아가 필요하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소크라테스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인간 이데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제3의 인간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4의 인간 이데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결국 이데아로는 무한 소급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책에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핀트가 어긋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이데아가 인식 기능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왜 여기에 있으니까 스승님이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인식한 거구나, 인식 결과구나, 그건 스승님의 인식 결과구나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플라톤이 들으면 어이가 없죠. 왜냐면 플라톤이 실제로 파르메이데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제3의 인간과 같은 사고방식의 이데아 이해를 반박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걸 이해했다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지가 이렇게? 안 썼겠죠.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데아는 그런 게 아니야. 이데아는 그걸 인식하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들어있는 거지. 그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내가 인식했어. 플라톤에게 인식한 결과는 뭐예요? 소크라테스, 그거밖에 없어. 나는 이데아를 인식한 게 아니라니까? 이데아는 내가 인식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인식한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간 결과를 인식한 걸 보니까 내 안에 이데아가 있을 수밖에 없네? 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인식한 결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봅니다.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그죠?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죠? 그럼 내 얼굴이 보이는 걸로 봐서 내가 지금 눈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의 시각 능력을 본 거예요? 나의 시각 능력을 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눈앞에 뭐가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죠? 여러분 거울이 아니고 그냥 눈을 떠서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죠? 세상이 보이면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시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니까 내가 세상을 좀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플라톤이 이데아를 발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각 능력이라고 하는 이데아. 그죠? 근데 내가 시각 능력을 본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걸 보니까 내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시각 능력이 필요해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님이 시각 능력을 봤구나. 그럼 시각 능력을 본 그 시각 능력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히 아시겠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플라톤이 이데아를 오해했는지. 그죠? 이 제3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현대까지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제3의 인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무식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아리는 이데아론을 오해했는가 계속 해보면 근본적으로 인식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어떤 논리적 사고, 필연을 쫓아갔고, 그다음 아리는 직관적인 사고로서 결과에다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연히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갖고 왔어요.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자꾸만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플라톤 글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글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두 글을 비교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연속 개념을 다루고 플라톤도 연속 개념을 달라요. 근데 말이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둘 사이에 어떤 인식론적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자, 연속한다. 여러분, 연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 뭐가 연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보드마카가 여기서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휘악 해서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그럼 이 보드마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했죠. 연속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이 지금 연속하고 있죠. 제가 연속하고 있죠. 자, 플라톤이 그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분석하고 정의했느냐. 뭔가 같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같음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운동이 같음을 모방하고 있네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연속은 그래서 같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이 보드마카가 이렇게 연속되는데, 이 중간에 제가 보드마카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걸 샥 바꿨어요. 그럼 이 보드마카가 연속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보드마카가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그죠?
달라졌잖아요. 같은 게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걸 연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플라톤은 뭘 파악한 거예요? 기능을 파악한 기능. 내가 연속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보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내가 같음이라고 하는 같음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기능이 없으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다. 정신 착란이 일어나서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대상 연속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대상 연속성이 사라졌다고. 그러면 무언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애기들, 대상 연속성이 없는 애기들은 눈앞에 까꿍 하면은 없어졌다, 그 사람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죠. 연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까꿍놀이 하면 계속 재밌어 하잖아요, 애기들은. 그죠? 그러니까 연속은 그 같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언가 연속을 파악하고 있다. 플라톤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능. 자,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이 연속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했는지 볼까요? 연속은 운동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해요? 뭔가 변화했을 때, 변하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고 있을 때, 그것도 운동 변화잖아요. 그죠? 시간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운동 변화거든요. 결과 파악한 거죠. 그죠? 내가 뭘 보고 연속이라고 했는가? 운동하고 변화되는 걸 보고 운동 변화가 없으면 연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당연한 말이에요. 플라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야, 그건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과를 파악한 거죠. 플라톤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플라톤이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연속은 운동 변화되는 거. 야, 그 운동 변화되는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 기능을 파악한 거예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결과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기능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죠? 플라톤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도 플라톤 이야기할 때 플라톤 이데아론 이야기할 때 플라톤이 이데아론 관념론자이지만은 경험세계 경험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경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데아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 실제는 이 이데아가 존재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아리는 완전한 경험론자로서 돌아섭니다. 결과가 진짜예요. 결과. 눈에 보이는 그 운동 변화를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 뒤에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은 연속은 같음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이 뭔가 변화한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 변화하고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운동으로서 같음, 영원히 같음, 동일함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라톤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운동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결과고 연속을 우리가 뭘 연속하는지 그럼 운동 변화를 연속한다? 그럼 그걸 파악한다는 건 같음을 파악하는 거네? 라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까지 안 가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얘한테. 그걸 어떻게 봤어? 스승이 그걸 어떻게 봤어요? 같음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건 운동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걸 같음을 파악하는 것으로 류로 묶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과로 봤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많은 경험을 통한 결과로 스승님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리의 이데아론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이데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스승의 이데아는 단지 주사를 설명하는 빈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면 주사 빈사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써놨는데 주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A는 B다.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명제라고 하죠. 그죠?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야, 뭐는 뭐다. 라고 하는 거예요. A는 B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A.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어. 자, 그걸 주사라고 해요. 주사. 그 다음에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주개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설명의 대상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사는 뭐예요? 설명되는 거. 설명문 뒤에 수러. 수러라고 하죠. 수러. 그러니까 주어, 수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실제로. 좀 쉽게 쓰면은. 네. 철학자들 뭐 어려운 말 쓰는 건 뭐 맨날 쓰니까. 그 다음에 뭐 주개념, 빈개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개념에서 속의 빈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빈자가 이제 그 설명한다는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빈자. 아니, 부수 빈자. 그래서 따라올 빈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오는 말. 그래서 빈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를 주사를 설명하는 빈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기 글에서. 자기 글 따온 거거든요. 제가 요약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기능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착을 못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는 단지 스승님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류를 발견하셔가지고 그 개념, 그 어떤 대상을 유로서 설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것은 학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빈사가 될 수 없는 주사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실제 하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실제 하는 거죠.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설명했던 거. 아시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세상을.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벌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학문의 영역에 국한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할 때 중세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의 영역을 실제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빈사의 영역으로 봤어요. 실제를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학문이에요. 플라톤에게 학문은 뭡니까? 그게 실제의 세계예요. 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 진짜를 보는 거. 그림자. 동굴의 비유 보셨죠?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동굴 밖에 나가서 실제 하는 비둘기를 보는 거. 그게 철학이었어요. 플라톤한테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달라져요. 그것은 그냥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 그게 학문이고 이데아는 거기에, 스승님의 이데아는 거기에 위치시키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왜 논리학을 시작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플라톤이 논리학을 왜 했겠어요? 학문의 영역은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영역이에요.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경험 세계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많이 설명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설명을 잘하고 류를 잘 찾아내고 할 건데 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리한테는 필요해지는 거예요. 플라톤한테는 그건 필요하지 않죠. 왜? 그건 발견되는 거예요. 이데아는 기능으로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거니까. 그 과정은 플라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게 정립되어야 될 과정이었어요. 플라톤한테는 정립될 수가 없는 과정이었어요. 실제로 플라톤한테는. 야, 그건 이데아로서 이미 선언되어 있는 건데 그 선언되어 있는 것 자체는 관찰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정립할 건데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데아도 스승님이 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해에서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방법론적인 정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플라톤은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관찰의 결과죠. 논리학은. 뭐에 대한 관찰의 결과예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관찰의 결과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따 논리학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우리 플라톤 할 때도 봤던 그림이죠.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확대를 해서 갖고 왔거든요. 자, 플라톤은 어딜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거 뭐예요? 이데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데아. 이 경험 세계 말고 현실 세계 말고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데아. 그게 중요하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바로 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손가락을 위로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편. 스승님이 말하는 이데아는 그냥 보편을 탐구하셔가지고 그 보편의 류에다가 이데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보편 여기에 있죠. 이 보편 여기에서 인식론적인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죠. 그죠? 플라톤은 존재가 우위에 있죠. 그죠? 더 상위 개념이에요. 존재가 뭐보다? 나의 인식보다, 나의 감각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내 감각이 있고 내 감각으로 존재를 보죠. 존재가 내 감각 속에 있죠. 아시겠죠? 인식의 차이를.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벌써 1시간이 됐는데 빠르게 한번 뒤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먼저 논리학입니다. 아시겠죠? 보편, 류를 찾아가는 거예요. 류. 우리 유와 종차라는 얘기 했죠? 유와 종차. 이거 제가 철학사 초반에 했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 강인가 유와 종차를 했을 겁니다. 유와 종차.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는 뭐예요? 보편. 그 다음에 종은 종차. 종은 개별. 개별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 흰둥이, 얘는 똘똘이, 얘는 복순이, 얘는 랜디, 얘는 메리.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메리 있죠? 메리. 이 메리라는 개. 이 메리라는 개는 메리가 뭐예요? 메리가 종이고 메리라는 개 했을 때 개는 뭐예요? 보편 유죠. 그죠?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와 종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A is B 했을 때 이게 주사고 이게 빈사라고 그랬죠? 여기 주사에 들어가는 건 항상 빈사보다 뭐예요? 개별자라는 거예요. 개별자. 종. Mary is 뭐예요? Maltese. 그럼 Maltese가 유죠. 그죠? 근데 Maltese is 개 하면 Maltese가 종이고 개가 류죠. 그죠? 개 is 포유류 하면 포유류가 유죠. 그죠? 개가 종이고. 그죠? 그게 유와 종차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설명을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학이. 그러니까 논리학은 뭐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 유를 찾아내는 거다. 어떤 종에 대한 유를 찾아내는 것이 학이고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논리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 유와 종차. 그래서 이 유는 어떻게 찾아요? 종차를 많이 경험하면 유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오르가논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정리하는 책이 오르가논이거든요. 오르가논. 그래서 오르가논의 첫 번째 책이 범주론이고요. 범주론이 뭐예요? 우리 지금도 뭐 있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생물학에서 범주표 만들죠. 그죠? 생물학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에서 우리 구조주의 오면은 범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오르가논 논리학 해서 범주론이 제일 첫 번째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연과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톤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별명이 뭐였다고요? 아카데미아의 정신이야. 그리고 플라톤이 뭐라고 했다고요? 쟤는 채찍이 아니라 고삐가 필요해.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필요해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해가 아니고 채찍이 아니라 고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했던 말이래요. 제가 말을 아까 잘못했네요. 당근이라고. 고삐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지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지독한 현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지독합니다. 원전 읽어보면 아주 지독해요. 혀가 내둘러집니다. 정말로. 아주 지독하게 면밀하게 관찰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래가 어류예요? 포유류예요? 고래는 포유류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알죠. 그죠?
근데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고래는 당연히 어류죠. 인류에게. 현대의 이런 뭐 해부학이나 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까지는 고래는 어류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연학에서 고래학을 범주로 분류할 때 포유류로 분류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이 스승님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실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 지독하게 이 류를 분류했었다는 겁니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따져보고 범주를 분류하고 류를 만들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그래서 경험하는 세계의 많은 것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게 학문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래서 오르가논 처음에 범주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유와 종차에서 종을 많이 관찰해서 유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를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유를 발견해내느냐. 그것은 유명한 거죠. 논리학.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3단 논법의 구조는 모든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다음에 인간이다. 그래서 이게 매개념이라고 합니다. 매개념. 이 매개념이 내가 알고 싶은 것, 증명하고 싶은 것과 설명을 연결해주는 매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매개념으로 해서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인간은 죽는다. 보편으로부터 개별자로 갔네. 그죠? 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에서 이걸 연역법이라고 하고요. 연역법. 연역법을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귀납법을 먼저 쓰는 거예요. 왜? 이걸 정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A도 죽고 뭐 B도 죽고 철수도 죽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이 얘네들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을 발견했어요. 그죠? 발견했죠. 그죠?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경험세계에서. 근데 경험세계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네.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한 이 결론이 맞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연역법이에요. 중세 해석하고는 달라요. 중세에서는 이 연역법 자체를 필연에 도달하는 학문적인 방법론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역법을 발견한 것은 자기가 발견한 류, 보편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역법을 발견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이 보편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게요. 인간이 제일 상위에 있죠. 그죠?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이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아니고 죽는다가 제일 상위에 있죠. 죽는다. 죽는다 안에 인간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크라테스가 제일 작은 개별자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 죽는다. 그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면 소크라테스가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2번하고 3번은 플라톤한테는 뭐 하냐 지금? 동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필연적인 게 감지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인식된 결과가 실제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러니까 3단 논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하면은 이것은 보편에 대한 증명 과정이고, 사실 이것은 뭐 플라톤이나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에서 발견되는 어떤 변증법으로부터 배워서 이 변증법적 방법론을 관찰해서 정립한 게 3단 논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증법 하면은 이게 변증법이에요. 네. 여기다 정반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변증법을 논리학에서 정립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조는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원래.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논에서 이 연역법을 정립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변증법. 그래서 유와 종차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변증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예. 유와 종차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게 변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추론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추론 결과를 보고 기능의 이 보편적인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게 논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인식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예비 학문이다 라고 했어요. 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학문이 진리의 영역이 아니고 설명의 영역이라 그랬죠. 설명이에요.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설명 잘하는 것, 그것이 학이다.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필연적인 어떤 법칙, 원칙,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학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편을 찾아가는 정신의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체의 설명에 대한 증명이다. 즉 빈사에 대한 증명이다. 예. 개체는 뭐예요? 주사. 그 다음에 같음과 다름. 동일률의 원칙이죠. 예. 동일률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쫓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중세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제 현대 형식 논리학으로 발전되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비학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은 거의 무시가 되는데 이 논리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사학이랑 그 다음에 윤리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또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이상학은 굉장히 관념적인 측면이 강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론에 있어서 관찰되는 결과, 경험과 현실의 존재의 방점을 찍는다 그랬죠? 그죠? 그럼 형이상학이 어떻게 나올까요? 형이상학이. 자, 논리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빈사는 되지 않고 오직 주사만 되는 것에 대한 탐구. 자, 주사 빈사가 있다 그랬죠? 그죠? A is B. B다. 그러면 자,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아까 강아지에서 메리 is 말티즈. 그럼 그 메리는 뭐예요? 메리. 그 메리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메리를 설명할 수 없죠. 그냥 메리를 빈사로 보낼 수가 있나요? 뭐는 메리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얘는 메리다. 이것은 메리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것은 빈사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빈사가 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자신, 그냥 나의 존재. 그걸 존재자라고 합니다. 존재자. 네. 이 존재자를 빈사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사는 되지 않고 오직 주사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존재자. 여기다가 이 빈사는 되지 않고 오직 주사만 되는 것. 그냥 거기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보드마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이거. 여기에 있는 거. 이 실제 하는 이 지금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하는 이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존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시아라고 말합니다. 우시아. 아리스토텔레스 글을 보면 우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시아가 그거예요. 그냥 그 실체, 경험되는 실체, 개체, 개별자, 존재자, 그 한 존재자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 한 존재자. 그걸 우시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우시아는 오직 주사만 될 수 있지 빈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게 어떻게 설명문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탐구로 들어가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형이상학, 메타피지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감각되는 현실이 진정한 존재다. 그렇죠. 아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우시아,
그게 존재예요. 이데아가 존재가 진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러니까 그 우시아 빈사는 낼 수 없지만 그 우시아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 존재론적인 탐구에서 비로소 메타피지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형이상학은 아리의 존재론이고요. 거기다가 제1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유와 종차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유와 종차를 잘 구분짓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걸 극단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더 이상 빈사는 되지 않고 오직 주사만 되는 종. 그게 뭐예요? 우시아. 그 실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종이잖아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럼 더. 이건 뭐에 속하는 유인가? 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1철학이 되는 거예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설명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1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앞에 설명이 좀 길어져서 안타까운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실. 왜냐면 2시간 나눠서 하기에는 뒤에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나눠서 할까? 그러면 논리학 했으니까 형이상학부터 두 번째 강의로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